네, 103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념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박스에 보니까 기간 경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와 임대료 등의 단기 수익 중에서 미수익이랍니다. 결산 때 우리가 분기하는 미수수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수수익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매출원가하고 매출 총이익을 알면 되는데요. 일단 매출원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품 계정 쌤이 꼭 암기하라고 했죠?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 항상 뭐다? 창고다. 그러면 창고에는 저번 연도에 팔고 남은 게 넘어온 게 있겠죠. 그게 기초상품이죠. 다른 말로 2월 상품 또는 정기 2월. 근데 이게 모자라니까 좀 더 구입을 하죠. 그게 순매입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팔아버리면 그게 매출원가죠. 팔고 남은 건 기말 상품이죠. 그래서 쌤이 그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원이고 순매입이 900이에요. 그러면 창고에 1000원치가 있죠. 그럼 만약에 800원치를 팔았어요. 그러면 기말에는 얼마가 남아요? 200원치가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기말을 과소평가했대요. 그럼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기말 상품이 작게 나왔을 때 그 얘기죠. 그럼 만약에 200보다 작은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뭐 190원, 180원 많이 있겠죠. 그쵸? 근데 200보다 작은 금액을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기말을 과소평가했다는 얘기는 그쵸? 200보다 작게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 한 100원으로 해볼까요? 100원. 그러면 200이 아니고 100원으로 했다면은요,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900이 돼야 되겠죠. 어라? 기말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매출원가가 800에서 900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작게 평가하게 되면은요, 매출원가는 많아져요. 그래서 쌤이 이거 기본 강의 때 항상 이 둘은 반비례합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아무튼 과소평가하면 많아지니까 매출원가가 많아지니까 그쵸? 매출원가는 과대하게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일단 답이 안 돼요. 3번, 4번 중에서 찍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매출 총이익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매출 총이익은 쌤이 공식이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러주세요. 자, 순매출액. 얘는 원가 플러스 이익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뭐만 걸러낸다? 이거 매출원가만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순매출액을 쌤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이렇게 픽스를 해요. 자, 고정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뭐다? 매출원가를 빼야 되는데 이 매출원가를 뺐을 때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800과 900이 있으니까 비교해 볼게요. 자, 800을 뺐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근데 900을 뺐다. 이익이 얼마예요? 100원이죠? 무슨 말입니까? 매출원가가 800이 900보다 작죠? 그럼 매출원가가 작아지면은 이익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원가가 커지니까 어때요? 이익이 줄죠? 맞죠? 그래서 쌤은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방금 기말 재고를 과소하게 평가했잖아요. 기말 재고를. 그래서 이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은요, 200입니까? 100입니까?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은 매출원가가 뭐다? 매출원가가 내려가요. 아, 올라가요. 그쵸? 올라가요. 자,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은요, 매출원가가 올라가요. 맞죠? 그러면요, 이익은 떨어져요. 왜? 빼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기말 재고가 내려가면 얘하고 매출원가는 반비례하죠. 매출원가는 뭐다? 올라간다. 이거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올라가면 뭐가? 매출 총이익이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걸러낼 게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얘가 작아지나요. 그래서 매출 총익은 작아져요. 그래서 기말이 떨어지면 매출원가 올라가고 이익은 작아져요. 그래서 기말과 이익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매출원가만 혼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말이 그래서 뭐다? 이렇게 작아지니까 매출원가는 과대하게 계산되고 매출 총이익은 결국 나중에 단기 순이익이 될 거니까 그 이익이 이렇게 작아지니까 과소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쵸?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 세무에서도 계속 물어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한 다음의 분계에서 과다원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차변과 대변에서 상품이 차변에 있죠. 그러면 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산은요,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죠. 그럼 차변에 뭐예요?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상품을 매입했겠죠.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항상 대변에 뭐다?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주었다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1번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보통예금은요? 자, 상품을 매입하고 보통예금을 이체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문제는 3번과 4번인데 이 둘은 공통점이 외상이죠. 근데 쌤이 상품을 매입할 때 외상으로 하게 되면은 분개하면은 대변에 뭐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죠. 그렇죠? 장사니까. 그러면 장사가 아닌 경우에 외상으로 할 때는 뭐다? 그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했죠. 근데 상품을 거래하는 거는 장사가 뭔데요? 상거래요, 상거래. 그쵸? 근데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은 외상매입금을 쓰는 게 아니고 미지급금을 씁니다. 그래서 상품 거래했을 때 미지급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사항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사항 거래가 아닌 것들은 분개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왜냐면 분개를 하려면 거래가 발생해야만 분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은 1, 2, 3, 4를 읽어보시고 분개가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을 한 5가지 정도를 좀 암기하시면 좋은데, 자,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쌤이 수업 시간 때 필기해 드렸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주문, 둘째 계약, 셋째 보관, 넷째 약속, 다섯째 종업원 채용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베스트 5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빈출로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종업원을 채용하는 그 당시는요, 그냥 채용만 하는 거지 월급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1번은 화재로 인하여 상품이 소실되었죠. 재해 손실, 분개할 수 있죠. 자, 3번은 현금을 도난당했으니까 잡손실이고요. 4번은 상품을 매입하는 거니까 이런 건 당연히 상품 매입을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은 5번입니다. 다음 중 분류가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거는 쉽죠. 자, 제품은 재고자산 맞고요. 토지는 유형자산입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이고요. 단기차입금은 비유동이 아니고 유동부채이죠.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동은 1년 이내고요. 비유동은 1년 이상이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되려면은 장기 차입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려면 주로 어떤 경우가 많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개할 때. 그렇죠. 상품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요.
대금을 뭘로 주었다? 당좌수표를 주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1, 2, 3, 4가 상품을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주었다라는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야, 그러면 쌤 이거는 어떤 게 답입니까? 우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거꾸로 상품을 팔던가, 그쵸? 어떤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했다? 당좌 예금 통장에다가, 그쵸? 예입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경우도 당좌 예금으로 분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왜요? 외상을 출금을 그래요. 현금으로 받았죠. 근데 즉시 동그라미,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답니다. 그러면 현금 받아가지고 즉시 당좌예금에 넣었으니까 당좌예금이라고 한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쵸?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1번은요. 1번은 당좌금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보통예금이고요. 자, 3번은요. 자, 3번 오해할 수 있는데 쌤, 상품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좌수표니까 당좌예금 분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정말 복습 안 하신 거예요. 왜요? 거래처가 누구예요?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이에요. 통화대용증권. 그쵸? 타인 발행수표. 타인 발행수표는 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3번은 당좌예금이 아니죠. 4번. 상품 매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주었답니다. 이때는 지급어음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쌤이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들을 구입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개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쌤이 시장성이 있다는 말을 이야기했는데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주로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걸 아주 멋지게 시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들은 보통 이제 상장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들이 많이 있겠죠. 다음 2번.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단기 투자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를 알고 있죠? 누구? 지금 배우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맞죠? 그 다음에요. 단기 대여금. 단기간 동안 돈 빌려준 거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 동안 돈 빌려준 것도 당연히 단기 대여금,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성 예금들 있죠. 단기 예금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하더라도 걔들이 만기가 1년 이내이면은요 단기 투자 자산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묶어가지고 이런 이름으로 보고합니다. 자, 3번.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매입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여러분, 우리 단기 매매증권은 좀 특이하게 취득 시의 수수료와 같은 비용들을 원가에 포함 안 했죠. 별도의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했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결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은 당연히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요. 평가했을 때 평가 손익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분개하죠. 걔들은 전부 다 장사와 관계없는 영업의 손익입니다. 그렇죠? 영업의 손익으로 보고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속음의 수취 시 회계 처리에 관한 아래의 설명에서 괄호원에 들어갈 적절한 과목은 무엇입니까? 분개하면 되겠죠.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회수 시 전액을 약속음으로 수취하면 차변에 뭐뭐로 처리한다. 자, 상품 팔았어요. 그럼 대변에 뭐다? 상품 매출이죠. 이거 분개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은 뭘로? 어음을 받았답니다. 그럼 차변에 뭐죠? 받을 어음이 들어오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분개만 잘하면 금방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정액법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액법 공식 불러볼까요? 취득 원가에서 뭘 빼죠? 잔존 가액을 빼죠.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을 무엇으로 나눕니까? 매년마다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항상 균등한 일정 금액만큼 매년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답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액을 내용연수 동안에 매기 균등하게 배분하여 생각하는 방법이다. 내용연수로 나누는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3번이 답이고요. 자, 1번은 뭘까요? 자산의 예상 적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한다. 이거는 생산량으로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식이죠. 이걸 우리가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뭐 교재라든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가속상각방법입니다. 우리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 내용연수고요. Y축이 뭐 감가상각비라면 맞죠? 내용연수가 이렇게 지날수록 그쵸?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우로 하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초기에는 많이 발생하고 우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자, 이런 게 주로 누구죠?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죠. 그쵸? 그래서 정액법은 그래프가 우하향이 아니고 매기 균등한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가속 삼각 방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얘는 정률법을 보통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다음에 내용연수의 역순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연수 합계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혜성이 단기 중에 처분한 업무용 수용차에 취득 가액, 그러니까 취득 원가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분개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분개하느냐? 잘 봐요. 자동차 팔았으면 대변에 뭐다?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재산이 일단 대변에 감소하겠죠. 즉, 나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게 얘가 얼마냐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유형재산을 팔게 되면은요, 항상 대변에 뭐다? 취득 원가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사라진다? 얘의 짝지인 감가상각누계액 사라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두 번째로 분결하고 있죠. 자, 이게 얼마예요? 180만원이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변에 뭐다? 돈 받고 나서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보면 되는 건데 처분가액이 100만원이니까 차변에 뭐 돈 받았다고 칠게요. 자, 돈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차변에 뭐다? 현금이 100만 들어온 거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10만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대변이죠. 그럼 대변은 뭐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10만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은 280만원이죠. 180에 100이니까. 그럼 여기도 280이 돼야 되겠죠. 근데 10만원 밖에 없죠. 얼마? 270만원 모자라죠. 얘가 취득원가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우리가 자산을 모르진 않겠죠. 자, 미지급금은 부채이죠. 그럼 얘는 자산이 아니고요. 예수금도 부채이죠. 예수금은 월급 주었을 때는 사회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세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도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지급금과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자, 선수금은요. 선수금은 내가 돈을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는 건 부채죠. 왜요? 돈을 미리 받은 만큼 나중에 물건으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선수금도 부채예요. 정답은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쌤이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중요하다고 했죠.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세입자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맡긴 걸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얘는 왜 자산이냐? 세입자가 방 뺄 때 주인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돈이에요. 맞죠? 결국 방 빼면은 내가 받아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내 겁니다. 주인한테 맡긴 그 보증금은 내 거예요. 내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얘는 근데 참고로 무슨 자산이었죠?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말 자산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의 자산, 기초의 자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회계원리 첫 시간 때, 그러니까 그 기초과정 때 배웠던 자, 기초 1월 1일 날의 재무상태표와 기말 12월 말일 날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날에 손익계산서를 그리고 문제를 풀면은요 상당히 쉬워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내용은 손익계산서하고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다 대입을 해볼게요. 기초의 자산은 50만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50만원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의 자본은 30만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30만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초부채 20만원이죠? 자, 20만원 이것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1월 1일 날은 50만원 두 개 합쳐서 50만원. 자, 잘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이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요 증가하면 뭐다? 이익이 나오고 감소하면 손실이 나오죠. 그래서 쌤이 기말의 자본 마이너스 기초의 자본은 당기순이익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총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수익에 150만원 적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빠르게 해결되는데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공식으로 풀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좋아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총 비용은 100만원이죠? 그럼 여기 100만원을 비용으로 적어요. 그쵸? 자, 그리고 기말의 부채가 60만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60만 적으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적을 건 다 적었죠?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얘하고 얘도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볼게요. 손익계산서 보니까 수익이 150인데 비용이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번 게 많죠? 번 게 많으니까 차변에 모자라는 50을 쌤이 뭘로 마감하면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50만 나오면 기말의 재무상태표에서도 당기순이익이 50만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당기순이익이 50만 나오려면은 이 자본이 기초의 자본보다 얼마? 50만원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 거가 50만원만큼 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30만원에서 50을 붙여요. 그러면 기말에 얼마? 80이 되어야만 재무상태표에서도 이익이 50만원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의 자본은 당기순이익 아닙니까? 그쵸? 그럼 아무튼 자본은 80만원이죠? 근데 문제는 기말의 자산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으니까 기말의 자산이 얘잖아요. 맞죠? 어떻게 하면 되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부채와 자본을 더해가지고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60에 80 얼마입니까? 140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자, 괄호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절대로 답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선급은 버리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무슨 말이죠?
장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유동부채에 속한답니다. 그쵸? 그러면 유동부채니까 일단 1번에 예수금, 3번에 선수금, 4번에 가수금. 셋 다 유동부채이죠? 그쵸? 야, 그럼 이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약간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일시적으로 맡아가지고 나중에 취급하는 부채래요. 맞죠? 그럼 셋 다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야, 어떤 거지? 어떤 것이? 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정답은 1번이죠. 왜요? 예수금이 그거잖아요. 월급 줄 때 사대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세 있죠. 그거 잠시 우리 사업자들이 떼놓았다가, 맞죠? 즉, 일시적으로 맡아 놓았다가 나중에 국가한테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계정이에요. 그래서 1번에 있는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좀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한테는 아직까지는 조금 낯선 그런 느낌이 그쵸? 들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선수금은 일시적으로 맡아가지고 나중에 주는 게 아니죠. 왜요? 얘는 계약금 미리 받은 거니까 그쵸?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돈은 아니에요. 가수금도 마찬가지고요.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원인 밝혀지면은 그 원인으로 붕괴를 하면 되는 거지 다시 지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지급하는 거는 예수금이 조금 가깝기 때문에 1번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료에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별표. 이 문제 빈출이에요. 자, 쌤이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요. 비용은 크게 쌤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첫째는요, 영업비용. 이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통해서 생기는 비용인데 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면은 뭐다?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근데 이 비용들은요,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처음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뭐를요? 영업의 비용을 많이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을 암기하게 되면은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진 다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까? 자, 화면 좀 올릴게요.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요? 영업의 비용은 기, 용, 실. 기억나시죠? 자, 기가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부금이죠. 기부금은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기부하는 게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암기하시면 좋은데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는 돈 떼인 건데 장사와 관련된 그 매출 채권을 떼인 게 아니고, 맞죠? 장사와 관련이 되지 않은 기타의 채권들을 떼인 거기 때문에 얘도 영업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은 누구예요? 이자 비용. 그쵸? 이자 비용이 또 두 번째이고요. 자, 실은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것들. 맞죠? 뭐 잡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울 때 쌤이 뭐 기, 용, 실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얘기했죠. 자, 아무튼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몇 번입니까? 나의 이자 비용이 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부금이 얘죠. 그럼 나라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아, 그래.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하고 또 거래처에 접대하고 그 다음에 출장 갈 때 돈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우리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구나. 그런 느낌 들죠? 그쵸? 자, 그런 느낌이 들면은 또 풀기가 쉬운데 또 그런 게 또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은요, 또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라고 쌤이 적어 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의 일부입니다. 매출 총익을 구하시오. 자, 우리 위에 있는 이론 문제에서 그 매출 총익과 매출원가 공식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자, 매출 총익은 공식이 뭐다? 순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순매출부터 구해야 되는데 순매출은 여기 있네요. 그쵸? 얼마? 13만원. 물론 매출 애누리 환이 매출
매출 할인이 있으면 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얘가 그냥 순매출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매출원가 빼면 되겠죠. 자, 매출원가는 쌤이 상품 계정에서 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차변에 누구? 기초상품 재고액 얼마? 24,000원 위에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순매입은 여기 총매입 돼 있죠. 얼마? 108,000원. 물론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이 있으면 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총매입이 순매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2만원 빼면 되겠죠. 그러면 쌤이 매출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24,000원 108,000원 더하면은 132,000원에서 2만원 빼면은 112,000원입니까?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112,000원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온다? 18,000원입니까? 네, 18,000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5분까지 문제가 끝났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회차, 이제 104회차 회계 2급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